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2권 개국전야 11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비는 며칠째 쉬지 않고 내렸다. 단비였다. 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늘에 감사하며 논두렁을 달렸다. 방과는 흠뻑 젖은 몸으로 제벽동 농장에 들어섰다. 그러자 탕약 냄새가 물씬 코를 찔렀다. 방과의 예상은 적중한 셈이었다. 어머니 한씨는 머리에 수건을 동인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눈 언저리가 꺼져 있어 검게 보일 만큼 수척한 얼굴이었다. 간병은 방우가 맡아 하고 있는 듯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방과가 들어서자 방우도 반가워했고 어머니는 푹 꺼진 눈에 물기마저 어리는 것 같았다. 방과는 깊숙한 예를 올린 다음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좀 어떠시옵니까, 어머님? 늘 이 모양인걸. 그래, 고생되지는 않았고 이젠 몸에 뱄어요, 어머니. 집 나가면 고생일 테지. 무사히 돌아와 줘서 고맙다. 어머니 한씨는 방과의 손을 꼭 쥐는 듯 했으나 그 손은 이미 기력이 많이 쇠진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없었다. 형님, 송구하옵니다. 어머님의 간병에 대한 고마움과 죄송함을 그렇게 표현했다. 방우의 대답은 뜻밖에도 조용했다. 내게 이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기는 하옵니다만 그동안 등청은 어찌하셨습니까? 나가보았자 할 일이 있더냐. 퉁명한 대답이었다. 아버님은 뵙고 왔느냐? 한씨가 물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일을 몹시 심려하셨사옵니다. 한씨는 고개를 돌리면서 외면했다. 눈물을 감추고 있음이었다. 빗소리가 커지는 듯했다. 방우가 장지문을 열었다. 차고 눅눅한 바람이 방 안 가득히 채워졌다. 방우의 아내 지씨 부인이 들어섰다. 고생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예, 형수님. 지씨 부인과 방과는 맞절을 했다. 주안상 보아두었사옵니다. 방우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건너가들 봐. 한씨 부인의 힘없는 채근이 있고서야 방우와 방과는 건너방으로 갔다. 방과가 술을 따랐다. 방우는 언제나 그랬듯이 묵묵히 잔을 비웠다. 권세를 칼로 얻으면 언젠가는 칼로 망한다. 방우가 불쑥 내뱉는 말이 아버지 이성계를 두고 하는 소리라 방과는 시선을 둘 곳이 없었다. 내가 추동에 들러왔다기에 하는 소리다만 대체 조정을 어디로 몰아갈 작정이라더냐? 묻는 것이 아니라 추궁하고 있는 듯한 어투였다. 방과는 조금 조심스럽게 잔을 비우면서 대답을 피했다. 큰 도둑, 작은 도둑들이 모여 앉아 있었을 게 아니냐. 형님, 방과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 헛! 이미 오래전에 짐작했던 일이다마는 때려 죽여야 할 놈이 방원이다. 속단하고 계십니다, 형님. 그놈의 짓이다. 모두가 그놈이 하고자 하는 일에 휘말리고 있어. 형님, 방원이 나이 몇입니까? 방원의 의향을 따를 조선 중신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모르는 소리 마라. 방우가 잔을 비우며 내뱉었다. 방과가 형의 의중을 타진하듯 말했다. 아버님이 계시는 한 형님 우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내가 어디 어린애라더냐.
아버님은 우시증의 자리마자 사임을 하셨어요. 윤화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 하는 짓을 참마음이라 할 수 있느냐. 지우의를 굳히고 있음이야. 구공신에게 내린 장로까지도 사양하셨습니다. 그 또한 말뿐이었어. 형님, 아버님이 정령 권세를 탐하고 계신다면 문화시중의 자리에 오르셔야 하진 않습니까? 우야도에서 회군에 오신 지가 언제입니까? 3년째로 접어들었질 않습니까? 그동안 문화시중의 자리에 오르신 분이 3분입니다. 하오나 아버님은 수문화시중의 자리에 계실 뿐 단 한 번도 수상의 자리에는 오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형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한산군 이색이나 칠성부원군 이임은 그렇다 치고 지금의 수상이 누굽니까? 심장군이 아니십니까? 이것만으로도 권세를 놓고 아버님을 비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아옵니다. 멍청한 것 같으니 두고 봐라. 본색이 드러날 테니까. 방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피를 나눈 형제간이었으나 성격이 판이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불효하다는 생각은 아니 드십니까? 효는 충이 되지 않아도 충은 효가 되느니라.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 군진에 나가 있었으니 무를 아는 방과였으나 성품은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편이어서 형제간끼리라도 토론을 하게 되면 어느 사이인가 논제 밖으로 밀려나 있게 되는 방과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옳다면 너도 방원이 편에 서지 그랬느냐? 이 말을 할 때 방우는 웃고 있었다. 참으로 무서운 비앙거림이었다. 사내답게 살아라. 방우는 술잔을 놓고 방을 나섰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빗속으로 들어섰다. 형님, 방과는 탯돌 위에 선 채 방우를 불렀다. 방우는 돌아서며 방과를 쏘아보았다. 줄기찬 빗줄기가 방우의 온몸을 때리고 있었다. 아닌 것은 100년이 지나도 아닌 것이야. 말을 마친 방우는 빗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방과는 울고 싶은 심정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은 방과가 방우 대신 어머님을 지켰다. 밤이 깊어도 방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님이 보우에 오르신다는 말, 그게 정말이냐? 한씨가 퀭한 눈으로 방과를 물었다. 방과에게 물었다. 어머님, 방과는 한씨의 손을 잡았다. 시선은 간절했다. 내 형 일이 걱정되어서 그래. 어머님, 아버님은 그러실 어른이 아니십니다. 아버님의 성품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시니까 쾌차가 늦어지시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었다. 한씨는 지나간 세월을 더듬어 가듯 조용히 속삭였다. 금강산 어느 절에서 주무셨는데 꿈을 꾸었다고 하셨다. 그때 그 꿈에 아버님은 불탄 집에서 석가래 3개를 지고 나오셨다는 게야. 하도 이상해서 날이 밝은 다음 큰 스님에게 그 꿈의 뜻을 물은 일이 계셨는데 잠시 말을 끊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했다. 방과는 아무 말 없이 그 같은 한씨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 큰 스님이 오라 무학대사라고 했지. 그 큰 스님이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며 임금님이 되실 꿈이오시다 그러더라는 게야. 아버님이 놀라 물으신 말이 임금이라니요. 그 꿈이 어찌하여 임금이 되는 꿈입니까? 그랬더니 석가래 3을 지고 나오셨으니 그 형국이 임금 왕자 아니오이까 이러시더라는 게야. 그때 아버님은 장난을 치시는 듯 웃는 모습으로 내게 전화 주셨는데 난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으려고요. 그랬지 뭐냐. 까맣게 잊어버린 지난 얘기다만 요즘은 그 꿈 생각할 때문에 잠을 이루기조차 어렵구나. 어머님, 신기를 편하게 가지세요. 이런 일 저런 일 모두 소문이거니 하시고요. 한씨 부인은 머리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방과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골똘히 생각해보고 있었다. 석갈의 세계를 등에 지고 있으면 임금 왕자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어머님 한씨는 무심히 간직했던 꿈 얘기를 처음으로 공개한 셈이었고 또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잠이 들기조차도 어렵다고 했다. 그만큼 세상이 어수선해 있음이었다. 이성계가 임금이 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가고 있는 때였다. 비가 멎은 듯 사우이는 조용했다. 짧은 여름밤은 설레임과 두려움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다. 이유는 화원의 담을 끼고 걷고 있었다. 최영이 곽충보에게 끌려나온 바로 그 화원이었다. 정몽주의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화원을 장식한 나뭇잎들은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정몽주의 집은 화원 북쪽에 있었다. 아니, 조안 염사가 아니오. 격퇴했소옵니다, 대감. 정몽주는 이운을 반갑게 맞이해드렸다. 좌정하게 무섭게 이운이 입을 열었다. 보시고만 계시겠소이까. 이 더러운 꼴을 말씀이옵니다. 허허허, 혹 집을 잘못 찾지는 않으셨는지요. 정몽주는 이운이 조준의 동생임을 상기시켰다. 대감, 종묘사직이 풍전등화가 아니오이까. 정몽주는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시생은 알고 있사오이다. 알다니요. 무엇을 말씀이오이까. 대감께서도 처음에는 이시중을 돕고자 하셨으므리요. 하오나 지금은 뉘우치고 계시질 않소이까. 이유는 정몽주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정몽주는 창왕에게 이성계의 대공을 진언했었다. 그로해서 이성계가 칼을 차고 신을 신은 채 창왕을 배알할 수 있는 대은을 잊게 한 장본인이었다. 전제의 개혁안이 논의될 때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은 채 중간 노선을 택하기도 했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정몽주의 태도를 우여부단하다고 비방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정몽주는 고려 왕조의 재건에 목숨을 버릴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윤희 같은 정몽주의 깊은 의중을 읽고 있으니 정몽주로서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감, 반역의 무리들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자면 송당이 필요해요. 송당은 조준이다. 정몽주는 이운을 시험하고 있었다. 버려야 하오이다. 송당은 반역의 괴수오이다. 타지는 해보셨습니까? 큰 도둑의 괴수답더이다. 정몽주는 이운의 결의가 마음에 들었다. 그의 강직함은 조정 안에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더 이상 타진해 볼 필요도 없었다. 반갑소이다. 충절을 만남이오이다.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사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시절이 어수선하면 눈도 많고 귀도 많기 마련입니다. 윤이 정몽주의 집에 자주 드나든다는 것은 비밀이 될 수는 없었다. 조준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자 윤을 영남 알렴사로 삼아 경상도로 내려보내기로 이른다. 동생의 신변을 생각하는 형의 깊은 사랑이며 따뜻한 배려였다. 일이 이쯤 되면 윤으로서도 그냥 떠나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형님, 무슨 어린애 장난 같은 수작이오이까. 내려가게. 내 한 사람이 도성이 없다 해서 1000명이 형님에게로 다가서리라고 생각하오시이까. 내려가 있으면 알게 되네. 형님,
아무리 형제가 아니라도 뜻을 달리할 수는 있음이나 그렇다고 해서 사경에 몰아넣을 수는 없음이 아닌가. 유는 흠칫 놀랐다. 누가 언제 형님들어 목숨을 부지하게 해달라고 했소이까? 이렇게 쏘아붙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려가 있게 큰 인물이 되자면 지방의 행정도 익혀둬야 하느니 조주는 형의 아량을 베풀고 있었다. 동생의 강직함을 자신의 편에서 쓸 수 있다면 큰 인물로 길러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유는 말없이 형의 방에서 물러나왔다. 그리고 무겁고 심란한 발걸음으로 영남으로 발을 돌렸다. 이성계는 조용규를 심덕부의 집으로 보내놓고 장지문을 활짝 열었다. 동짓달 찬바람이 몸에 스쳤다. 어디선가 다듬이 소리가 들려왔다. 밤에 들리는 다듬이 소리는 이백의 자야오가를 생각하게 한다. 조각달이 희미하게 서울을 비치는데 집집마다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가을바람인들 어찌 무심히 들리리요. 모두가 그리움을 돕는 것뿐이라네. 언제쯤 오랑캐를 무찌르고 님은 옥관에서 돌아오시리. 이성계는 이백의 시를 중얼거리며 휘영청 밝은 달을 쳐다보고 있었다. 바람이 차옵니다, 대감. 언제 들어왔는지 강씨 부인이 주한상을 들고 서 있었다. 술을 마실 겨를이 못돼 강씨 부인은 이성계의 모습에서 불기라리만큼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에 없었던 일이라 강씨 부인은 주한상을 문 앞에 내려놓고 이성계에게 다가와 앉았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대감? 이성계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대감, 제가 알아서는 아니 되는 일이옵니까? 어서 주한상 치우라니까. 강씨 부인은 조용히 일어섰다. 피하듯 주한상을 들고 사랑을 나갔다.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조금 전 서경 천호가 다녀간 일이 있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강씨 부인은 주한상을 마루에 놓아둔 채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영규라도 있다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영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중문 밖으로 나갔다. 저만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오고 있었다. 조용규가 앞장을 섰고 심덕부가 뒤를 따르고 있었다. 강씨 부인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조용규와 심덕부는 빠른 걸음으로 중문 안으로 사라졌다. 강씨 부인은 숨을 죽였다. 이성계는 마당에까지 내려가 수상을 맞았다. 야심한 시각인데 송구하오이다. 당치 않으신 말씀이옵니다. 자빈의 근접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이성계는 조용규에게 단호한 어조로 지시했다. 그 순간 심덕부는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심덕부와 마주 앉은 이성계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이 없는 이성계의 모습은 언제나 무거웠다. 심덕부는 짓눌러오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대감, 언짢게 듣지 마시오. 심덕부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성계의 노여움을 사고 있음이라 믿었다. 윤귀택이란 자를 아시오. 글쎄오이다. 서경천호를 지낸 자오이다. 생각이 아니 나옵니다만 심덕부는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고 있었다. 하오시면 김종연은 아십니까? 모르오이다. 이성계는 심덕부가 모르는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도 뚫어지게 쏘아보고 있었다. 푸른 빛이 감도는 이성계의 눈빛만으로는 심덕부는 길을 펼 수조차 없었다. 김종연과 조유가
나를 치기로 언약했음을 정녕 모른다는 말씀이오이까? 심덕부는 입안이 타서 목까지 말라오고 있었다. 뭐라고 말을 해야겠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답답한 뿐이었다. 마른 침을 삼킨다는 말이 있지만 이때의 심덕부는 삼킬 수 있는 마른 침조차 없었다. 그만큼 이성계의 얼굴은 노기에 가득 차 있었다. 저들이 나를 해치자는 모의를 한 것을 좌시중께서는 알고 계셨질 않소이까? 대감, 심덕부는 두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허리를 굽힐 정도로 당황하고 있었다. 나와 대감만 있는 자리오이다. 밤에 만나자고 한 것도 이 때문이며 자빈의 근접을 막은 것도 이 때문이오이다. 이런 자리에서라면 못할 말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모르는 일이오이다. 대감, 제 어찌 대감의 은혜 등을 돌리오리까? 믿어주시오. 대감, 심덕부가 드리는 말씀이오이다. 믿어주시오. 이성계는 부릅된 눈으로 심덕부를 쏘아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대감, 제가 비록 수상의 자리에 있으나 대감께서 하실 일을 대행하고 있음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 아니오이까? 그런 제가 언감생심 대감을 모해하는 일에 가담을 하다니요. 청천하늘만은 제 마음을 알고 있을 것이오이다. 대감, 저를 믿으시고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알겠소이다. 대감, 우리 둘만 아는 것으로 합시다. 당치 않으시옵니다. 대감을 모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면 중불로 다스려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나는 옥사를 원치 않아요. 대감의 어지신 심기를 헤아리고도 남사오나 제 결백함을 보여드리고 싶을 따름이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어지간히도 급한 모양이었다. 윤호야 임금으로부터 얻어내는 허락이 아니던가. 그것을 모르는 심덕부가 아니었는데도 윤호란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 좋을 대로 하시오. 하나 되도록 조용히 수습토록 하시오. 명심하오리이다.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옥사를 일으켜야 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각이 된 이상에는 조작을 해서라도 자신의 결백함을 보여야 했다. 좌시중이면 일인지야 만인지상이라는 수상이 아니던가. 심덕부는 수상의 직권을 도용하여 관련자를 색출했고 순군에게 잡혀온 무리들을 극심하게 문초했다. 이 옥사는 서경천호 윤기택이 이성계를 찾아와 밀고 한 데서 시작된 일이었다. 조유는 순군에게 잡혀왔고 김종현은 상복으로 변장하고 달아났다 하므로 그의 족인들이 박천상, 박사흥 등이 대신 잡혀왔다. 이들의 노보까지도 잡혀와 모진 문초를 받았는데 심덕부가 관여되었다는 자백은 끊이지 않았다. 심덕부로서는 자신의 관련설이 사라질 때까지 문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니 문초는 점점 잔인해져 갔다. 이 같은 참상이 계속되자 공양왕은 심덕부를 불러 옥사를 중지할 것을 종용했다. 조유의 공사가 신에게 관련되었으니 지금 만약 신문하지 않는다면 신이 어찌 변명할 수 있사오리까? 심덕부는 왕명까지 거역하면서도 문자를 계속했다. 피비린내 나는 참혹함이었다. 사람들은 심덕부가 이성계에게 등을 돌리려 했다고 수군거렸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들을 문초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력층의 자중진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옥사를 중단하라 이르게 오랜만에 방운을 찾아간 박상명이 충고했다. 성명의 말은 이어졌다. 비방을 자초하는 일이 아닌가. 왜 그런 일을 해? 아직도 훈구 세력이 만만치 않아 포운 선생이 앞장을 서신다는 말이 있어. 그 순간이었다. 방운의 눈에 불이 철철 넘쳤다.
보은이 앞장을 쓰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 쪽에서 틈을 보이고 있음이 아닌가? 틈이지. 허점일세. 이번 옥사는 공연한 짓이야. 허허허. 방원은 너털웃음을 웃었다. 진실을 다한 충고를 하고 있던 성명이 멍청해졌다. 한 번쯤 있어야 할 일이 아닌가. 그것이 심덕부든 조준이든 한 번은 있어야 할 옥사라고 보고 있어. 방원이 자신 있는 어투로 말했다. 하면 조작이란 말인가? 조작은 아닐 테지. 민심이 동요하고 있어. 민심이야 만들어가면 되는 일. 방원은 이미 지난날의 방원이 아니었다.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난폭해진 것이라고 성명은 생각했다. 아버님이 수상의 자리에 오르셔야 해. 백성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아버님이 부수상 자리에 계심이야. 아버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서 내 뜻이면 될 테지. 성명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방원의 결의가 여기에 와 있음을 미처 모르고 있었다. 우대원은 왕명의 출납을 맡아 할 뿐만 아니라 조정의 움직임을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방원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심덕부는 어찌할 작전인가? 글쎄 얼마 동안 버려야겠지. 그래서 다시 쓸 작성일세. 어차피 버릴 사람은 아니니까. 박성명은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밤의 꿈을 생각했다. 꿈은 이러했다. 방과 형제와 같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세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다. 방과의 방이었다. 비록 꿈이었지만 몸서리를 칠 만큼 선명했다. 성명이 방과의 옆에서 자고 있는데 어느 틈엔가 방과는 용으로 변해 있었다. 어쩌나 놀랍고 신기했던지 성명은 꿈속에서도 소상히 살필 수가 있었다. 분명히 용임이 확인되었을 때 성명은 소설하치듯 잠에서 깨어났다. 전신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깨어보니 용이 누워 있어야 할 자리에 방과가 잠이 들어 있었다. 이 사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게야? 방운의 소리를 듣고서야 성명은 정신을 차렸다. 꿈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았다. 둘째 형님이 돌아오셨다고? 성명은 꿈에 용이 되어 있었던 방과의 안부를 물었다. 제벽동으로 가셨지. 지금쯤 큰형님 꾸지람이나 듣고 있겠지. 방운은 대수롭지 않게 설명하고 있었다. 영선옹주마마 납시어 계시옵니다. 바우의 소리가 들렸다. 방운은 지체 없이 들도록 명했다. 들어온 칠점선은 성명을 보자 머뭇거리고만 있을 뿐 입을 열지 못했다. 괴념 말고 소상히 이르렀다. 칠점선은 박성명의 눈치를 살피면서 입을 열었다. 쇠는 나으리의 분부를 주상전하께 드렸사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더냐. 조금 전에 조유를 방면하셨사옵니다. 방운의 입가로 미소가 스쳐가고 있었다. 방운으로서는 큰 모험을 시도하고 있었다. 조유를 방문해야 된다는 자신의 의사를 지밀상궁인 칠점선을 통하여 전달했던 것이다. 오늘과 같이 혼돈의 시대가 아니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으나 방운으로서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두고 싶었다. 아버지 이성계의 위치는 확고부동했으나 그의 다섯째 아들인 우대원의 주위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는데 조유가 방면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니 아버지의 후광이 자신을 밝게 비추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왕덕이 요즘도 자주 드나들더냐? 지난밤에 다녀가셨사옵니다. 무슨 말을 나누었느냐? 칠점선은 또다시 박성명을 힐끗 본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괴념 말라니까. 종묘사직은 왕씨의 것임을 수없이 되풀이하였고 이시중 대감을 경계하라 하였사옵니다. 주상은 뭐라고 하시더냐? 나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성명으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방우는 지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밀당까지를 소상히 알아내고 있었다. 무서운 사람이군. 방운과는
누구보다도 다정하게 지내온 성명이었지만 방원의 사람됨을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 지금은 어려운 때니라 어서 돌아가 소임을 다하도록 하라. 예. 실점선이 물러가자 방원은 환한 웃음을 성명에게 보냈다. 성명은 멍하니 앉아있을 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아버님 일에 힘이 되어주게나 얼만큼 진척이 되었는가. 새 왕조 창업에 관한 일은 무르나마나 했기에 진척부터 물었다. 시기만 남았을 테지. 과욕이 아닌지 모르겠구만. 다만 성균관을 걱정하고 있음일세. 시끄러운 건 유생들일 테지. 나더러 성균관을 맡으라는 것은 아닐 테지. 허허허. 뜻만 같이 하면 되는 일일세. 친구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100만 동지가 있어 무슨 소용이리. 박성명은 끄덕이고 있었다. 수긍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술청이나 갈까? 홀가분한 기록은 이르다 뿐인가. 옥사가 끝났음이 아닌가. 남들은 미행도 다니던걸. 허허허. 임금이 시정의 일을 살피기 위해 골 밖으로 나가는 것을 미행이라 한다. 방호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쓰고 있었다. 거리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밤이 깊은 탄만은 아니었다. 따르는 무리가 있군. 박성명이 걱정했다. 이들의 주위를 검은 그림자가 맴돌듯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괴념 말게 지키고 있음이 아닌가. 이숙번, 마천목, 목인회 등이 이들을 호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연의 옥사는 마침내 심덕부를 문화시중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공양왕의 간청으로 조유는 석방되었으나 미구의 참수로 다스렸고 가산을 정물했다. 뿐만 아니라 지용기는 삼척으로, 박우희는 풍주로, 정희계는 안변으로, 윤사덕은 회양으로 기양 보내고 심덕부 역시 토산으로 유배시켰다. 이성계가 문화시중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 옥사가 끝난 다음이었다. 부수상격인 수문화시중의 자리에서 정몽주가 제수되었으니 고려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새해 그러니까 공양왕 3년 정월이 되자 5군으로 나뉘어져 있던 병제를 3군으로 줄였다. 도청 제부를 설치하여 서울과 지방의 군사를 관장케 했다. 이성계가 도청 제사가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 어디 그뿐이던가. 백을령을 중군 총제사에, 조준을 좌군 총제사에, 정도전을 우군 총제사에 제수했다. 고려의 모든 것이 이성계의 손안으로 들어왔다. 이성계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건의 문서도 처리될 수가 없었고 단 한 명의 병사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지방에 유배되어 있던 심덕부를 풀어 청성군 충의백으로 다시 삼는 것도 아무 꺼리낌이 없었다. 추동 앞이 술렁거렸다. 임금의 행차를 알리는 벽제 소리가 요란했다. 주상전환합시오. 주상전환합시오. 환관들이 말끝이 꼬리를 물듯 길게 이어졌다. 임금이 수상의 사절을 방문하는 일, 그것은 예산일이 아니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